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어제 종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내란죄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제 파면 여부를 가르는 최종 선고만을 남겨뒀습니다. 향후 남은 절차와 변수를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된 지 73일 만에 어제 최종 변론이 끝났습니다. 매주 2회씩 11회 그리고 16명의 증인대에 오르게 됐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 헌재의 이 심리 기간 좀 적당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헌법재판은요, 이제 변론 준비기일 2회를 거쳤고요. 총 11회의 변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증인 신문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증거 조사라던가 그 외에 양측이 최종적으로 이제 결국 주장하고자 하는 말을 정리하는 종합 변론 시간까지 갖게 되었는데요. 사실 변론 기일이 몇 차례 열렸느냐, 그리고 증인이 몇 명 채택되었는가, 이 부분이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큰 숲을 보듯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이 부분을 쟁점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양측에서 치열한 공방을 오간 만큼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 재판부에게 모든 공이 넘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이미 현출된 그런 증거 자료들, 그리고 변론에서 도출된 그 증인들의 증인신문 내용들, 이 부분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할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주목받은 지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헌정사 최초로 이뤄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진술입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최후 진술을 직접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은 이렇게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언급 주신 것처럼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후 진술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을 해서 이제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정도 수준이었고요. 예. 다만 그 시간은 굉장히 장시간이었습니다. 5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변호인들이 최후 진술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출석도 하지 않았었고 최종 진술 절차를 거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인 신문을 직접 시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어떤 증인들의 신문 과정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변호인단에게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질문해달라는 의견을 재판정에서 개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사실 최후 진술 같은 경우에도 결국 최종적으로 이 재판부에다가 던지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국민들에게 담는 메시지, 이런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진술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법조인인 만큼 재판에서 어떤 유불리에 따른 그 진술의 의미라던가 아니면 이 최후 진술이 갖는 어떤 법적인 그런 의미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직접 진술할 것을 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꼽아보자면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형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구속 취소에 대한 결정이나 아니면 이후 보석을 신청해서 보석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면은 구속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한 1심은 결국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서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목적의 정당성,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평화적이었는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접 진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최후 진술에서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국무회의 절차를 지켰다라는 등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통해서 이 헌재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여부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이 최종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맞습니다. 결국 이 재판 전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제출된 그런 자료들을 봤을 때, 증거들을 봤을 때 상대편이 제출한 그런 증거들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내가 제출한 증거들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 부분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 최후 진술 때문에 어떤 재판 전체의 결론이나 당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 결국 재판은 중요한 것은 증거 싸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양측이 제시한 그런 증거들 그리고 증언들 이 부분에 따라서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최후 진술에서의 어떤 그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 이 최후 진술의 내용도 재판의 일부분이고 재판부에서는 이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이유 결국 이것이 내란 외환죄 이런 부분과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그만큼 국가 비상 상황이었느냐 네. 이 부분은 사실 헌법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국가의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후 진술에서 굉장히 장시간을 할애해서 좀 설명을 한 만큼 이 부분은 재판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리라고 봅니다. 예, 어제 이제 채택된 서류와 영상 증거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에 국회 본청 지하 1층 CCTV 영상을 제시하면서 이 군인들이 전력을 차례로 차단한 후에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내세웠거든요. 어떤 점을 좀 강조하려는 전략일까요? 네, 해당 CCTV 영상을 이제 보게 되면은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이제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그대로 이제 CCTV 영상에 남아 있는 것인데 이 단전 단수 부분 같은 관련해서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력을 차례로 차단을 하고서는 퇴장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이 CCTV 영상을 근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어떤 국회에 대한 완전한 봉쇄를 지시했다. 만약 단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었다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본 회의장으로 모일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비상계엄 해제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해당 영상을 CCTV 영상을 좀 증거로 제출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 모습, 이 계엄군의 모습이 지금 본청 안으로 들어간 인력이 굉장히 소수로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뭐 체포한다거나 국회를 봉쇄하는 데 충분한 인력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안전유지 차원이었다. 또 이런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 윤 대통령 측이 제시한 영상들을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 이 국회 출입을 차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월담을 시도했다라면서 영상을 보여줬고요. 또 홍장원 전 차장 당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이 통화한 그 시각의 CCTV 영상도 증거로 재생을 해서 메모의 신빙성이 낮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이루어진 증거 조사들 헌재 결정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시한 그런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도 언론사 영상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던 그런 자료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담을 넘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재명 대표도 이제 담을 넘는 모습. 월담한다고 하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주변을 보면 계엄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쫓기는 상황도 아닌데 굳이 아무도 안 쫓아오는데 이렇게 담을 넘는 모습을 그러니까 일종의 연출이었다. 이런 취지의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완전한 봉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국회의원들도 국회 안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의결 정족수를 채운 이후에 비상계엄 해제가 가능했다. 이런 부분을 보건대 앞서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회에 대해서 무장한 병력들이 들어가서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해당 영상과 사진 자료 등을 좀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 가운데에도 눈에 띄는 지점이 바로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의 신빙성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라던가 아니면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굉장히 여러 증언들을 남겼습니다. 결국 구체적으로 어떤 명단을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았고 이 명단에 적힌 인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그런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홍장원 전 차장이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 체포 명단을 듣고 받아 적었다. 그런데 그 받아 적은 내용을 잘 보이지가 않아서 보좌관에게 다시 쓰게 했다. 그리고 추후에 보좌관이 그 명단을 기억해서 다시 작성한 메모, 이렇게 메모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메모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장소의 CCTV를 보건대 그 시간에는 그 메모를 작성한 것과 맞지 않다. 이런 진술이나 증언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점을 문제 삼으면서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하면서 결국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과 이런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한 작업들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동안 총 16명의 증인이 증언대에 섰는데요.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진술들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 특히 엇갈린 지점들을 보면은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원이냐, 뭐 요원이냐, 예. 인원이냐 이런 용어의 그런 혼선 부분들도 등장을 했었죠.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게 다들 어떻게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그래서 하부 직원에게는 부하에겐 어떤 내용으로 지시를 전달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 점을 직접 질문하기도 하면서 결국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고 실제 이행된 바는 어떤지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재판부에서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그런 조서들도 증거로 채택이 되어 있고요. 증언 내용들도 당연히 지금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 증언들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주장이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이느냐,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언이나 주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특정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의 그 증언이나 진술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결국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나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기록, 그리고 이제 메모와 같은 물질적인 증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73일 11차 변론까지 어제 모두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선고까지 어떤 과정,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네, 어제로 이제 11차 변론 기일로 해서 이제 탄핵 심판의 변론 기일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재판부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당장 오늘부터 가능하다면 평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재판관 평의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별로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이 쟁점에 대한 의견을 재판관들이 돌아가면서 밝히게 됩니다. 이 평의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차례 매일 진행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이 표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결국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관 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6명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지 탄핵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정족수 6인 6명의 탄핵에 대한 그 찬성, 인용 결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요. 표결을 통해서 이제 다수 의견 위주로 이제 판결문이 작성이 되고 만약 소수 의견 같은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소수 의견도 포함을 해서 판결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언제 선고할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한 마지막 평의쯤에 결정이 되어서 네. 이 부분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전의 사례를 보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고 이틀 전에 선고 기일을 알렸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뭐 이틀에서 사흘 정도 이 정도 기간을 두고선 언제 선고를 할지 이 부분을 좀 공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잡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것이 정해진 딱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쟁점들이 복잡하다거나 아니면 재판관 가운데 굉장히 경론이 벌어지는 경우
2주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도 3월 중순 정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어떤 점이 좀 쟁점으로 다뤄질까요?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언론에서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고 김문기 차장에 대해서 이제 모른다고 한 부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 그리고 이제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어떤 그런 협박이 있었다. 크게 보자면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발언의 취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예. 이와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허위의 사실인지 이재명 대표의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인지 허위인지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는 부분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선거에서 미치는 영향이 증대했기 때문에 유죄인지 1심에서는 이 발언 부분들의 일부는 무죄가 있었지만 결국 유죄가 인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결국 피선거권이 10년간 이제 박탈되는 그런 중형이 선고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여기서 중형이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다음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측면에서의 중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2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거나 아니면 선거에서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이런 부분들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재판은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